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직무정지 이후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정 안정화를 앞세운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전화를 연결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정말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뉴스7 90분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채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7시 15분 첫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16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Hello, Mr. President Biden. 이렇게 신속히 통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 근무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엔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합 방위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폴 라케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선 국정공백 최소화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업무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 모든 조직은 앞으로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같은 다른 대통령 권한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게 된 만큼 관련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 협조 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국정 전반에 관해 대통령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제2요구권, 일명 거부권 등도 물려받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들을 실제로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입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달 21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과거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행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각 부처들도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같은 굵직한 외교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도 연말 전국 지역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해 내수 진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외교 공백 우려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미 검토를 포함해 다음 달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주미대사관 중심으로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방미 특사단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지자체가 계획한 행사와 각종 송년 모임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처 장관들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온 힘을 결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젯밤 각각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부동산 정책과 겨울철 비상진료 체계 유지 등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두루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정상화를 강조하며 당내에서 추진 기류가 강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일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저녁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립적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검토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법무, 국방, 행안부 장관 등이 탄핵안 가결과 자진 사퇴 등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경우 커질 부정적 여론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모두 감안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또 내수 부족에 따른 소비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등의 추경 편성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마치 탄핵 소추 이후에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 파면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파면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조기 대선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파면이란 표현을 쓴 건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여론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 시기와 향후 행보가 맞물려 있는데 다음 대선 일정을 그대로 밟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근혜 노무현 두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91일과 63일 만에 인용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 질문에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는데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야권의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 조기 대선 시기로 거론되는 내년 4월까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 보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내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의로 재판 지연하고 있으니 강력하게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서 재판을 좀 빨리 앞당겨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혼란과 자중질환 그 자체입니다. 어제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고 직무수행 의제를 고수했던 한동훈 대표도 결국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친윤계인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잇따라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당원 당규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곧바로 한 대표도 거취를 정리할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한 대표는 하루 종일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진종호 의원까지 사퇴할 거라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대표직 수행을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 대표 거취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오후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는 오보라며 오늘은 회견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신 내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한 대표 측 인사들은 여전히 고민 중이지만 사퇴 쪽으로 흐름이 잡힌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동훈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차기 비대위원장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도 당내 해석이 엇갈립니다. 친한계에선 당원 당규상 아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사실상 지도부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아직 대표인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겁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 리더십은 이미 무너졌다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대표에게 새 리더십을 세우는 권한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친윤계가 다수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임명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대표 사퇴 시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넘겨받게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대표의 그런 거취를 보고 그 규정 해석을 해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에도 권한 행사를 주장하다 이틀 만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탄핵안 가결 책임을 둘러싼 당 내홍도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의원들은 어제 의총장에서 내가 계엄했느냐며 반박에 나섰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친한계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엄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부결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최소 12명으로 추산됩니다. 당내에선 이들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상희 의원은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이기주의자와 함께할 수 없다고 했고, 유영아 의원도 주의에 비교하며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표결 직후 의총장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의총장에서 나가라는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된 모습,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쌓였던 감정들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나경원 의원은 한 대표의 총구는 항상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무능력과 무책임, 오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한계는 반발했습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탄핵을 하지 말자는 거면 계엄전으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꼬집었고, 박상수 대변인은 계엄은 윤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한동훈에게 지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여당 인사 누구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맡아 여권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데 이어 곧바로 당 대표가 돼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던 한동훈의 리더십이 출범 넉 달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대표의 정치적 미래, 또 혼돈에 빠진 여권의 앞날을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원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오늘 열릴 거라는 말이 돌았었다가 내일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던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일정이 외부로 알려져면서 보도됐던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오늘 친한계 의원들을 만나는 등 주변으로부터 여러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직을 유지해봐야 실익이 없다거나 싸우는 모습 그만 보이고 사퇴하자, 이런 내용이 많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계엄 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한 대표가 지금도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숙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예단하긴 이릅니다만 결국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사퇴한 뒤 다음 행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계엄 해제 동참과 탄핵안 가결 등 중도층 요구에 가까운 선택을 했던 만큼 향후 재기를 모색할 기회가 올 거라는 게 친한계 인사들의 진단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커진 이 핵심 지지층의 반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어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친윤계는 그렇다 치고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최고위원들까지도 사의를 표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먼저 어제 의원총회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요. 당초 장동혁 의원 의총장에서 대표와 상의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들어와서 내가 계엄을 했느냐면서 의원들과 고성으로 대립을 했는데 이 직후에 장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장 의원이 이전부터 한 대표에게 대통령실과 중진 의원들과의 소통 등을 주문해왔는데 당내 조율보다는 국민 눈높이를 더 중시했던 한 대표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지적되었던 소통 부재 등 한 대표 리더십의 한계가 이 친윤계뿐만 아니라 친한계 이탈까지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구로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당 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를 모셔올 시간적 여유도 없는 데다가 이 당을 잘 모르는 인사는 이제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당을 수습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비대위 체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서 여러 정치적인 포석이 담긴 결정으로 보입니다. 원내 다수당의 대표로서 국정 안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국정 공백 상황에서 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거란 우려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리와 무감치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속도를 높이려면 최대한 빨리 나머지 3명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내야 하는데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 권한대행이죠. 추가 탄핵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끝내도록 하는 게 이 재판 시간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더 유리할 거란 겁니다. 헌재 요청에도 임명을 계속 미뤄왔는데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는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관 첫 번째 회의도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정현 기자, 재판관들이 자료 검토 시작했습니까? 네, 일요일인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각자 자택에서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몇몇 실무자들이 나와 내일 회의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주심 재판관도 지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를 맡을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전담 TF도 꾸릴 계획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도 강화될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헌법재판소 주변엔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고 일부 경찰이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도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 기동대를 투입해 경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헌재 주변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경찰은 경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지난 탄핵 정국을 떠올리며 일대가 소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마당 앞에까지 시위대가 들어와서 그날은 장사를 하루 종일 못했고요. 시위대 함성 소리며 마이크 소리며 어마어마했어요. 탄핵 사건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면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어제 저녁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도 사실상 기능이 멈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과 검경 수사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번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오늘 대통령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공식적으로는 참모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보좌할 수 없습니다. 내부에선 각종 보고나 지시의 주체, 그리고 그 범위를 놓고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실과 이 대통령실 사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내일 오전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참모회의 이후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이후 용산 대통령실 입구엔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던 전광판이 꺼졌고요. 오늘 새벽엔 대통령실 앞에 설치된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의 기류도 좀 파악이 되나요? 현재 관저에 집거 중인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걸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변호인단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법대 동기와 검찰 근무 시절 가까웠던 인사들이 합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재판과 수사를 담당할 실무급 변호인을 구하는 과정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탄핵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변수지만 대통령 공백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절차 정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급적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절차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23일 전후 인사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도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흘 전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경찰과 공수처도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사실상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수요일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호 등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먼저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하면서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넘기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체포 등 강제 수사도 이제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장이 필요 없는 긴급 체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체포가 불가피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입니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뒤로도 삼엄한 경비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관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대로변에서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진 직무가 정지될 뿐 대통령 신분은 유지합니다. 또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5년 동안은 경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긴급 체포는 경호처에 막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게 더 심각한 나라 망신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없이 수사 실무자가 긴급 체포를 하는 건 무리다.
다만 법원에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헌법 절차를 막아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장 발부까지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을 굉장히 헌법 합치적이고 정당한 권한인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나올 경우에는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검찰은 군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혜리 기자, 검찰의 군 지휘부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밤 9시쯤 조사에 불응한 이 사령관을 체포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수방사 군사경찰단과 일경비단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이 사령관에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 역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2차례 전화를 받고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계엄에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방사 등 군인 1,500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엔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와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참고인 친분 출석을 통보했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온 건데요.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주 기자가 취재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을 그때와 비교해보면 언제쯤 끝날 걸로 좀 전망이 됩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으면 신속 공정하게 180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자리를 모두 채운다고 해도 내년 4월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끝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재판관 7명이 선고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년 4월에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을 또 새로 임명하면 어떻습니까? 네, 근데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몫입니다. 네.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권만 행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4월에 공석이 되는 재판관 2자리는 대통령 몫입니다. 형식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상유지 권한만 행사하는 한 총리가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이 국회목 재판관 3명 빠르면 올해 안, 그러니까 이달 안에 이제 충원이 될 거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그때까지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심판 진행 절차 등을 미리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새로운 재판관 3명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준비된 절차에 맞춰 내년 초 첫 심리부터 9명이 함께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억해 보면 당시 대통령들이 좀 재판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경우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양측 간의 다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론 기인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 변론 기회가 7차례 주어진 반면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심리 기간도 박 전 대통령이 더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심판이 일찍 끝났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방침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엔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은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선고 일정이 늦춰지고 이재명 대표 선고 일정이 그보다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1심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것인데 빠르면 5월 말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연될 경우 설령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 대표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하겠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또 체포 영장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구속이 돼도 탄핵 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구속은 사고인 상황이라 직무가 정지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직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피청구인인 만큼 구속돼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경제부처 움직임 짚어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 소집된 경제관계 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시작한 직후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저희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외 신인도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와 건설 분야의 경쟁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밀릴 걸로 예상됐던 2025년 경제정책 방향도 예정대로 올해 안에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급등한 환율은 수출 둔화와 국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 추경 편성 등 추가 대책 없이 이대로 갈 경우 경기가 위축돼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그 역할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성장률을 둔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부는 금융수장회의로 금융외환시장을,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로 경제통상과 공급망 분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산업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대왕고래와 같은 국정과제는 동력을 잃었고 반도체 AI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지가 유언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부산 외항에 입항한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입니다. 필요한 자재들을 실은 뒤 이르면 모레 동해 심해가스 첫 시추 예정지로 떠납니다. 20일쯤에는 구멍 뚫기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야당 주도로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석유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회 시추마다 1,000억 원가량 드는 사업비를 스스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자본 잠식 상태에서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필요한 탐사 시추는 최소 5번.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1차 시추에서 큰 성과가 없다면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 산업들도 정책이나 관련 법안의 지원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은 물론 AI 산업 지원과 딥페이크 방지 방안을 담은 AI 기본법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돈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국내 기업들의 활동들이 많이 이제 위축이 되게 되겠고요. 체코와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원전 사업도 전국 혼란 속에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계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 파면까지 긴장해야 한다는 단체와 또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시청 앞 도로를 가득 채운 인파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오늘도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연대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최종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고요.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헌재에서도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서울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약 2.5km를 행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매일 저녁 7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광화문 세종대로의 편도 전차선을 막은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안 가결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서 무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3달 후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탄핵 반대단체는 오는 토요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이후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울러 조기 대선 역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이 내용 노동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노동일 교수님, 조금 전에 저희 주원진 기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서 본인 변론을 하게 되면 이게 심리기일이 늦춰지는, 그러니까 오래 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는데 뭐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서 출석한다 그러면 결국 모든 쟁점마다 다투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또 이전에 이제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계속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통치행위라는 걸 계속 강변하고 쟁점마다 증인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 늦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어려운 게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더라도 쟁점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세부 쟁점은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냐 위법이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봤고 숨겨진 무슨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간명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전국이 지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게 권한이 어디까지냐도 좀 논란이 예. 있고 조금 전에 본 대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두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6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12월 말까지 뭐 3명이 더 채워지더라도 예. 내년 4월 15일 날 2명의 재판관이 또 임기가 만료됩니다. 예. 그럼 그걸 뻔히 아는 재판관들이 그때까지 계속 그럼 4월 15일 날 그만둘 때까지 결론을 안 내리면 또 보충을 할 때 얼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통해서 뭐 좀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뭐 내란죄 성립 여부 이런 집중 심리가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예상 가시는 쟁점 내용들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짚어주시면요. 지금 현재 이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통수권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네.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는지, 국회에 제대로 통보했는지 문제, 또 하나는 포고령 1호의 문제겠죠. 실제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얼마나 뭐 아까도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네. 1,500명 가까운 계엄군이 실질적으로 어떤 헌정 질서라든지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한 뭐 체포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얼마나 깊이 했느냐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정치인과 야당의 체포조가 어땠고 그다음에 선관위 투입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의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세세히 그 계엄군이라든지 방첩사라든지 이런 군 관계자들이 뭐 소소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명한 사건이라고 보면 또 간명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준 교수님, 그 수많은 투표를 통해서 저희 많이 짚어봤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이제 변수가 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헌재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영역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재량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른바 그때 고발 사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지금 결론이 나왔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돼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내용으로 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그 전에 탄핵 심판 절차를 종료해가지고 탄핵을 인용해버렸다. 그러면 참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현재 전국의 불확실성, 또 이것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그런 점, 또 180일 이내에 일단 훈시 규정이긴 하지만 탄핵 심판 절차는 18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뭐 그런 법 규정 이런 것들로 감안해 보자면 형사소송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더라도 이제 뭐 기소가 돼야 한다는 전제가 되겠죠.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는 중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 재판관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언제 끝날지가 또 핵심이고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 2명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네. 이 재판관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3명의 국회 추천 모국선 23일, 24일 정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말하자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곽규택 의원이 이제 간사를 맡을 것 같고요. 23일, 24일 인사청문회를 하면 물론 이제
마은혁 후보를 어떻게 볼 거냐는 쟁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쟁론보다는 아마 어렵사리 올해 안에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고 바로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왜냐하면 이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한 의견을 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말하자면 구인 체제는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늦어졌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분은 지금 4월 18일에 나가는 두 분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그 두 분을 충원하기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추인하더라도 미리 어떤 그 심리를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에. 그렇기 때문에 7인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4월 18일 이전에 결과를 내줄 거냐 하는 건데 문제는 두 탄핵과 관련된 두 전직 대통령님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세게 이 재판을 부딪힐 것이라는 것 때문에 과연 4월 18일 이전에 결과를 낼 수 있는가가 가장 쟁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물론 이제 인용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과 대선은 이제 한 몸처럼 가는 거잖아요.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조기 대선이 언제쯤 열릴 것 같으세요? 인용이 된다면? 네, 뭐 제가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는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문형배 이미선 도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런 임기가 만료된다는 걸 감안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본인들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서 또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을 사는 그런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3월 말까지 낼 수 있다 치면 12주니까 1월부터 시작하면 12주니까 뭐 매주 한 번씩 해도 되고 아니면 매주 두세 번도 가능하거든요. 헌법재판 심리가 집중심리로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3월 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늦어도 4월 15일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거니까 뭐 이른바 한 뭐 장미 대선쯤, 뭐 5월, 6월쯤 그때쯤 치러지지 않을까. 이것도 조심스러운 그냥 추정입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뭐 뻔히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2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 전체 공익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2심이 결정되는 순간 그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합리적 생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3월 말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4월 18일 이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4월 15일 정도 예를 하면 두 달 뒤면 6월 중순이면 대충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2심까지를 보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혹시 실형이 됐을 때 불행스러운 결과,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시기 조절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요. 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 역시도 그 절차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이 대표가 이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려면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여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목소리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2%가 그런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내 재판도 내가 빨리 받을 테니까 탄핵 결정도 빨리 해달라. 이런 부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했는데, 지금 말씀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결정 빨리 해달라.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뭐 자기는 지금 말하자면 그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법원에서 송달도 받지 않았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이해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나도 빨리 받겠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선거 전략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하면 서로 버티기, 뭐 헌재나 대통령도 말하자면 대선을 늦게 치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고 난 다음에 치르기 위해서, 이 대표도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면 국민들만 피곤하고 국민이 마치 볼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그 포인트였다고 보여지고, 국민들이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찬성한다는 것과 동일치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정조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 어리석지 않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표현이야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정말 위헌적이라는 걸 다 동감하고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에 동의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반대하거나 탄핵에 주저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꽃길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재명 조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곧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승자처럼 저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월, 6월 또는 뭐 그 이후라도 언제든 실제로 대선이 눈앞에 온다, 닥친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윤 대통령 탄핵이 제일 초점이고 관심이지만, 그때 가서 1심만 나오든 2심이 또 나오든 뭐 대법원까지 판결 나오기는 조금 시간상으로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구도대로 가면. 그러나 2심까지 만약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탄핵을 했는데 또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은 이거 선거법 재판이 또 만약에 유죄 남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좀 가려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조만간 그게 또 관심의 초점이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김영주 교수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 심리를 빨리 해라라는 어떤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이 선거법 재판 항소심이나 또 대장동 사건 재판이나 이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세 속에서 지지층이야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야 무시를 하겠지만, 중도층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일각의 그런 지적이 정말 타당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재판이든 하나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다, 뭐 정치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뭔가 뭐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본인이 무죄로 확신한다면 자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나 정말 언제라도 나갈 테니까 빨리 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세요. 라고 먼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선거법 2심 재판이면 항소심 배당이 되어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송달 안 받는단 말입니다. 송달 안 받는다는 게 집을 비워버리고 주소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인도 선임을 하지 않고 보통 변호인에게 송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선임을 하지 않고 폐문부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송달을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반송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합니다. 꼭 그때도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한두 달 금방 갑니다.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써먹었던 수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폐문부재라고 재판을 2달 넘게 지연시켜서 임기 다 채우고 거의 나서야 비로소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이 나는 뭐 그런 사안이 됐거든요. 만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자신 있고 나 무죄다 하는 확신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 저 떳떳하게 사법 리스크 해소하고 대선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떳떳함을 당당함을 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례도 나오고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민주당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뜻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헌재는 헌재대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사법부가 빨리 바른 판단에 소위 633 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변호인이 없으면 왜 재판부가 그럼 국선 변호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주도권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몇 년씩이나 끌고 있으면서 2년, 3년씩 1심을 끌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재판의 현안들은 이미 다 나온 겁니다. 부를 만큼 불렀고 말하자면 정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어떤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의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또 눈치 보는 거냐 이런 식의 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자기 계산대로 헌재도 마찬가지로 유불리 계산을 떠나서 있는 그 프로세스대로 갔으면 좋겠고 재판부도 다른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재판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빨리빨리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그런 공격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건 선포를 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이제 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결은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됐는데 사법적인 판단이 또 내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식 원칙 법과 원칙에 의하면 만약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인정을 하면 국민들 또 혼란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법원에 대한 심판을 먼저 받고 대선에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면에서는 아직 주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예. 분명히 조금 있으면 실제 대선 국민이 만약 된다면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주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받지 아니한다는 특권이 돼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얘기하죠. 예. 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물리 해석이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만약 재판 진행 중인 분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그 재판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재판이 진행돼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고요.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수사해서 기소해서 새로운 재판을 열 수는 없지만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된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현실화되어서 대통령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가? 이게 또 혹시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서 대통령을 취임했는데 하다가 대법원이 확정판이 나가지고 자격을 상실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제 분명히 좀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법원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물론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해석은 그렇습니다. 해석은. 그런데 과연 법원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면 그걸 재판을 계속해서 결론을 낼까? 현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탄핵 국면에서 야권 잠룡들 슬슬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주목되는데 지금 현 민주당 상황에서 비명계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현실적으로 비명계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 때도 알다시피 거의 일당 체제라고 해야 될 정도로 비명계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만 1심에서 선거법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호남의 원로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2심에서 그거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호남의 원로들이 그럼 대안을 찾아야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자발적인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이런 대안이 스스로 활동할 공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2심이 가까워지면서 2심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극히 호남이나 민주당 그 텃밭으로부터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꼭 기존의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아니라도 어떤 대안이라도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박지원 이분들이 조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킹이 된다라고 나온다기보다는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여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내년 4월, 5월 달에 2심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급격하게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여지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역시 정치권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타격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 5분이 사퇴를 했고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아직까지 당대표에게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당헌 당규 해석은 지금 이 시점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돈일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일단 먼저 한동훈 대표의 거취가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은 이제 후퇴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세요? 정말 한마디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죠. 과거 좀 2004년부터 치면 벌써 20년 사이에 3번이나 대통령 탄핵이 나오는데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질서 있게 정말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 지리멸렬한 그런 상태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거취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들이 5명이나 사퇴했으니까 선출직이 이미 지도부는 붕괴된 겁니다. 대표가 아무리 자기가 뭘 하겠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직위는 사라진 것이고 그 거취 표명이 아니라 내일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일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당헌 당규상 정리가 된 그렇습니다. 거죠? 이미 대표는 이미 직위 상실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한다 안 한다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고 이 사태를 당하는 여당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고 앞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뭐 야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의견일 겁니다.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이 뭐 비대위원장 선임권이 뭐 대표에게 있느냐 아니면 뭐 현재 권한 대행인 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느냐 이거 가지고 다툰다 그러는데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미 지도부는 붕괴했으니까 바로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헌재에서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결정서가 대통령이 전달되면 바로 그 즉시 권한대행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님께서 또 한 번의 정치적 그 역량이 좀 의심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참 아쉬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력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은 좀 그래도 한 점 뭔가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른 중도층이 보기에도 마지막 마무리를 참 정치적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국민의힘이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부인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말씀하셨지만 내일 한동훈 대표 과연 어떤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얘기를 할 때는 이미 그 진종호 최고까지 그만둘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더 충격받은 게 박정하 비서실장이 내려놓았다는 건 대표가 그대로 있는데 비서실장이 먼저 그 집행을 하는 건 상당한 그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장동혁 최고 부분은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아마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로부터의 공격들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박상수 변호사 얘기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헌에는 권한대행이라는 요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가 붕괴됐지만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 선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나 대표 계속하겠다라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법률적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최고나 진정호 최고도 사실은 한동훈 그 대표 체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체 책임을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퇴를 했다고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설령 비대위원장을 새로 추천하더라도 당헌상 전국위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 당의 내용만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마치 권한대행이 된 것처럼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부글부글했다 그래요. 정확하게 당헌 당규상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그렇지만 당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대표는 지금 전체의 책임을 지고 가감없이 빨리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장시적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동일 교수님, 지금 오늘 당장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했고 홍준표 시장이야 원래부터 아주 날선 비판을 했던 그런 분들이긴 한데 대체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비난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불법 위헌이다라는 어떤 주장을 했고 이거는 여론하고도 사실상 부합하는 그런 말들이고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의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까? 글쎄요, 이분들 나경원 좀 전에 나경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중진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죠. 그럼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좀 무겁게 전국 안정을 위해서 우리도 한 몫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져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을 정말 믿고 앞으로 어떤 전국 운영의 한 축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거에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죠. 개인적인 정서, 나경원 의원 특히 그렇고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계속 처음부터 그냥 비난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앞으로 대선이 치러질 때 정말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것의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지금 불행한 사태 아닙니까? 예. 이게 뭐 누구는 뭐 안전하고 누구는 비난 대상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지금 여당 내부가 이런 것은 좀 정말 자제하는 게 중진들의 얘기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이 부분도 상당히 한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 한 대표가 일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부분, 아까 뭐 구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쉬웠던 부분 많은 보기에는 정치력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정치력이 조금 아쉽다, 예.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본인 말대로 내가 계엄 선포했냐? 맞는 말이죠. 네. 나는 탄핵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는 예.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버티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정치 문법은 여당의 대통령이, 여당 속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당연히 여당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겠다 먼저,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사퇴하지 마시고 전국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네. 내가 계엄 선포했냐? 그거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닌 거죠. 그랬으면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 내부에서 지금 대표가 사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당을 추슬려서 전국 안정에 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류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 참 아쉽고,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담화를 했는데 오늘 아쉬운 부분이 많죠. 네. 그죠? 내란죄를 자백했다, 이렇게 당대표가 앞장서는 거는 이건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덕수 총리와 함께 나서서 여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같이 나서서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얘기하고 직무정지를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당 대표로서의 권위, 정치자,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에 훼손을 가져온 자초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한 그런 상황인데 저희 TV조선이 기획으로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전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대전환의 시기, 이젠 한 단계 도약하자란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미 극한 대립의 역사를 여러 차례 체험해온 정치 원로들의 생각을 이광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로 정치인들은 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국민의 뜻을 정치권이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9, 60항쟁, 촛불혁명, 이제 이번에 네 번째 흐름이 닥친 건데 이제 국민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이에요. 어떤 당에 속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에 나라만을, 국익만을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란 법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라며 여야 모두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존의 극단적 대립과 충돌에서 양쪽 모두 물러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완전히 밑바닥에 가야 돼. 두 번째 못 돌아가서 죽었다 해야 사는 거예요. 여당은 이제요, 전개 이유를 상실했어요. 민주당이 포용적 정치 제도를 활용해서 국가 안정을 먼저 끌고 나갈 책임이 있다. 또 이번 사태를 87년 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년제 중임제 플러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내지는 이양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4년제 중임제로 헌법을 고치고 근본적으로 큰 정치적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공식 인터뷰를 사양한 원로들은 정치적 과도기 상황에서도 민생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영주 교수님,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이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치권이 당리당략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기 출범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는 재빠른 국가적인 단합과 안정이 필요할 때고요. 그러니까 그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로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탄핵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임기 단축과 말하자면 4년 중임제라든지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그분들은 왜 뭐 국민들의 탄핵의 열망을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바로 개인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더 생각하자는 거고, 또 당분간은 자기 주장보다는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설명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트럼프 2기는 출범 직후 관세와 이 주한미군 방위비 등 한국에 영향이 큰 정책들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라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2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특파원 대사관도 비상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리더십 공백 상태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취임 첫날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최대 수준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주미 한국 대사관은 조현동 대사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탄핵 이후의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지금쯤 한국 정부가 워싱턴으로 대표단을 보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기를 가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 없이 트럼프 2기라는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인수위 캠프가 있는 플로리다 마로라고로 향하고 있고,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내일 트럼프 당선인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외교 담당자로 최측근을 기용했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이란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직책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맡을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레넬은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을 만큼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과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만큼 대북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패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패싱하고 취임 이후 평양에 가는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현재는 눈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충남과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적게는 1cm 안팎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많아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경상권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9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충주가 영상 4도 선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남부지방 곳곳에도 아침에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15일 특집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